네, 자 먼저 치면상한가 특이점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매니저 화목팀부터 소개해드리죠. 엠비엔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시청을 안 하시고 좀 나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채팅창을 봤거든요. 야, 이쁜 봉자님께서 오늘 치면상한가를 위해서 또 맛있는 걸 또 사드리고 지금 막걸리를 또 한 잔 하셨고 시청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쁜 봉자님처럼 오늘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만족할 수 있게끔 좋은 콘텐츠 또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내일 휴일입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내일 뭐 하세요? 저는 내일 가족과 함께 식사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네, 점심 드세요? 저녁 드세요? 점심에 네. 사실은 제가 내일 생일이라서 생일 내일이요? 기념으로 그런자의 날 생일이에요. 그렇군요. 근로자의 날 생일인 만큼 열심히 평생 근로자로서 열심히 일을 할 생각입니다. 내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가람 매니저도 한 가정을 또 꾸리고 있는 만큼 네.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는 못하고 또 가족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행복하게 일하고 오는 날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내일 뭐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약속이 있고요. 그래서 네. 운동도 하고 어, 그다음에 또 이제 그동안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지 담이 걸려서 네.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아픈 데도 고치고 주사 좀 맞을 생각입니다. 담이라면 혹시 뭐 목 쪽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네. 등 쪽, 이 목 쪽이 지금 현재 계속 담이 걸려가지고요. 야, 어제 맞았는데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다시 가지 맞으려 했더니 음. 연달아 맞으면 안 된다고 하루 있다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 앞에 진짜 담 고치는 거 잘하는 한의원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마 조기준 매니저님 혹시 소문 못 들으셨나요? 저희 회사 사람들은 거기 다 알아요. 얘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한 번도 근데. 예, 근데 거기가 침 맞으면 정말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게 놓기 때문에 금방 낫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 방송 끝나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김웅태 매니저님은 내일 뭐 하시나요? 저는 워라밸을 항상 추구하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집 근처 공원에 나가가지고 또 산책을 좀 하고 어. 또 우리 아들이 이제 막 자전거 2발을 이제 떼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같이 좀 그걸 좀 알려주려고 좀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거?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6살. 언제 아주 그래서 자녀분들 중에서 그래도 조기준 매니저님 자녀분이 가장 좀 나이가 많으시겠죠 아마? 대학생 이제 졸업반 다 돼가지고 와, 대학생 졸업이요? 혹시 아드님이신가요? 따님이신가요? 둘 다 아들입니다. 와, 둘 다 아들이요. 군대도 다 갔다 오셨고 이제 또 또 아버님을 위해서 내일 저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조기준 매니저님 위해서 또 두둑한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매니저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들들은 딸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기대하지 않고 있고요. 네. 뭐 필요하다 얘기는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매니저들 내일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우선은 5월도 행복한 시장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 첫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가람 매니저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5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줄 것 같은데 누가 세린 메일을 말하였느냐. 앞서 오프닝에서 민소 아나운서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5월이 증권사 그리고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세린 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과연 이번 5월은 어떨지 3, 4월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빠질 여력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5월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역발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이가람 매니저님, 네. 5월 전망 어떻습니까? 사실 5월 달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4월 달 약간 내려갈 때부터 이거 봐라. 이거 5월 달에 빠질 거니까 결국은 4월 달부터 미리 밀리는 거고 5월 달까지 안 좋을 건데 뭐로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코멘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란 듯이 딱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증시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저가 찍은 다음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결국 5월 달에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쉬고 있는 날, 우리가 쉬는 수요일 날, 그다음 목요일 날 새벽에는 FOMC가 발표가 됩니다. 네. 저는 그 FOMC하고 그다음에 내일 밤에 발표되는 국채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3번이 나오는데 요 2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잘만 나온다면은 세린 메이가 아닌 바이 메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데이터화되는 거, 좀 객관화된 자료를 굉장히 좋아를 하고요. 네. 저는 통계학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계 내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를 합니다. 네. 저는
저는 그만큼 제가 분석하는 거 좋아하는데 실제 제가 딱 분석해온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게 되면요. 네. 이거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제가 직접 한 겁니다. 네. 최근 20년 동안 보통 통계를 보게 되면 주식하시는 분들 한 5년, 10년 전 보시는데 저는 20년, 30년 통계를 또 내는 방법을 내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2003년부터 2024년도까지를 보는 겁니다. 보니까 매년 5월마다 이제 매년 5월마다의 월간 상승률을 찾아보니까 네. 세일앤메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당연히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많지 좀 않을까라는 압도적이지 생각을 않을까. 가지고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 내보니까 상승이 10번, 하락이 1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약간 애매하거든요. 뭔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이번 5월 때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동안에 상승이 더 많았던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로 봐야 되는 건 맞겠지만 하락했던 적도 있고 상승도 있다. 결국 반반이라는 얘기는 결국 그닥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약간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안에서 같은 조건을 봤습니다. 4월 달에 코스피가 내려갔어요. 4월 달 마감이 마이너스 1.9%로 마감됐습니다. 결국 월간으로는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4월 달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5월 달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똑같이 20년 동안의 흐름 안에서 4월 달에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월간 상승률을 한번 찾아보니까 몇 번 안 돼요. 그거는. 네. 총 20번 중에 20년 동안 그 횟수는 단 7번이었습니다. 7번인데 7번 동안 딱 같은 조건에서 놓고 보니까 상승했던 적이 3번이었고 하락한 적이 4번이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요거만 딱 보게 되면 이제 4월 달 하락하고 난 다음에 5월 달 하락했던 적이 더 많구나라고 보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4월 달 이었지만 5월 달에 올라간 적도 절반, 그다음에 내려간 적도 절반이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은 반반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내가 지금 다 던져놓고 5월 달에 포기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초반에 미국 재무부에서의 국채 발행 계획은 어저께 나왔고 그거 말고 세부안이 내일 밤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FOMC가 있는데 저는 FOMC하고 내일 발표되는 세부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저번 주부터 해서 공개방송에서 항상 제가 코멘트하는 것 중 하나가 5월 달에 유동성 풀린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자료가 제가 준비한 자료가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이렇게 데이터화 시킨 표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가져와 봤습니다.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미국 재무부가 보유하고자라고 하는 현금 보유액이거든요. 현금 보유를 목표치를 갖고 있는데 목표가 지금보다 더 높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만큼에 대한 유동성은 더 가지고 와야 됩니다. 시장에서 있는 것들을 다 현금으로 뺏어와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지금 표현이 나타난 것처럼 2분기 말에 대한 결국은 6월 달 말까지 현금 보유액의 목표치가 지금 갖고 있는 보유량보다 낮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위에 초과분만큼은 시장에 나올 수 있다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을 풀겠다라기보다 유동성을 뺏어오는 거에 대해서 요걸 조금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미 재무부 쪽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국채 발행 계획에 대한 세부안이 나올 건데 단기채 발행이 많아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장기채 발행이 더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 이제 좀 안 좋게 바뀔 가능성이 한 가지에 잡히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FOMC가 열리는데요. FOMC에서는 금리에 대한 코멘트보다 제가 보는 코멘트는 뭐가 있냐면 결국 양적 긴축 QT에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제가 속도 둔화 결국 이제 유동성 똑같아요. 그것도 유동성을 뺏어오는 거에 대해서 속도를 둔화를 시키겠다라고 하게 돼도 유동성을 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이론적 접근해 봤을 때는 QT에서 속도 둔화만 보여줘도 한 번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그 이론적인 설명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만 흘러가 준다면 5월 달에 금리가 어느 정도 상단이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금리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 보게 되면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면 뚫지 못하고 자꾸 내려갈 듯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구체 발행 계획 세부안하고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 건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갑자기 배터리 관련 종목들 올라오기 시작했고 제약바에도 올라오고 태양광도 올라가고 풍력도 올라가고 뭔가 지금 종목에서 금리 관련 피해 종목들이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신호가 좀 잡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저는 FOMC가 잘만 끝나둔다면 오히려 5월 달에 좀 기회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차트인 건데 네. 약간 먼저 올라와 있긴 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설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약간 증시가 먼저 올라오긴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종합 차트인 건데 선물 지수는 지금 20선에 걸려 있고요. 지금 보시는 종합 차트 같은 경우는 61선에 걸쳐져 있어요. 내려갔다가 올라온 다음에 저항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요 저항 라인 때를 뚫을 거냐 말 거냐가 아마 오늘 밤 내일 지나가면서 FOMC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신고가 경신 쪽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만약에 FOMC 결과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유동성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고 다음으로 밀린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 앞두고서 이제 풀겠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린다면은 현금을 조금 더 늘리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보는 기대감은 밀리기보다 유동성을 좀 한번 풀지 않을까. 라고 봤을 때 지금 저희가는 아마 목요일과 금요일 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5월 달은 의외로 4월 달보다 강한 5월 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한 그림들만 간다면 오히려 주식을 조금 더 늘려 잡아야 되는 시기가 5월 달에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뭐 세린메이 하는데 거의 반반이었네요. 20년 동안 보면은. 그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격언 때문에 우리가 투자 심리가 그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가람 매니저님이 좀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이틀 있다가 나올 FOMC에서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꺼내주느냐 이게 5월 시장을 좀 좌우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럼 만약에 이가람 매니저님 5월 그 FOMC에서 이번 FOMC에서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으면 5월 시장은 세린메이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세린메이가 돼도 제가 봤을 때는 큰 폭의 세린메이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동성이 약간 쥐고 약간 지금 별로 나오고 있는 그 현금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약한 모습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뭔가 깨질만한 펀더멘탈의 상황도 아니고 깨질만한 경제적인 상황도 아닌 게 또 미국이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약간 실적을 잘 내는 종목들에서의 순환매는 더 이어질 걸로 보고 있어서 다만 이때는 이제 현금성 자산이 없다거나 현금이 부족하고 뭔가 금리에 취약한 종목들은 다시 앉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뭔가 현금이 좀 풍부한 대형주들은 버티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의 흐름은 이어질 것 같고 국내에서도 지금의 흐름들 결국은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좀 버티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만약에 FOMC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아도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5월에도 좀 꾸준하게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큐티 얘기를 아까 잠깐 해주셔가지고 큐티에 대한 얘기가 조금 요즘 좀 스멀스멀 거론이 되고 있나요? 많죠. 이게 저번 때부터 약간 나와주고 얘기인데 연준도 한번 코멘트를 한 적이 있었고 그거 말고도 글로벌 IB들의 그 코멘트를 다 보더라도 실제로 지금 QT 테이퍼링, 그러니까 지금 양적 긴축을 속도 둔화한다라는 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약간 금리가 상단을 못 뚫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보더라도.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컨센일 것 같아요. 컨센 자체가 이제 QT에 대해서 속도 둔화한다는 거, 그 자체가 컨센이기 때문에 컨센 부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QT 양적 긴축이 시작한 지가 거의 2021년 말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오랜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대차대표 축소를 좀 테이퍼링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은 확실히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은 5월에 대한 전망이 어떻습니까? FOMC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이제 이가람 매니저와 했었고 4월 코스피 보면은 고점은 뭐 2,700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저점은 뭐 2,550선까지 내려가고 엄청 변동성이 컸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할 게 있을까요? 5월은 조기준 매니저님?
일단 뭐 5월 세리메이라고 하는데 이제 2020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뭐 세리메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2022년에는 이제 대세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웬만큼의 하락이었는데 5월 달에 빠진 게 아니고 이제 2022년에도 보면은 6월 달에 빠졌습니다. 네. 5월 이후에 이제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 코스피 지수로 근데 2022년에 보면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났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가 그 전달에 이제 작년 4월 달에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양봉 보면 작년 4월 달에 보시면 요렇게 이제 추세가 코스닥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이제 2차전지가 상승을 하면서 올랐다가 5월 달에 밀렸다가 올라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왔고 코스피 차트는 네, 그냥 이렇게 5월 달을 보시면 그냥 횡보하면서 빨간 양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린메이라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세린메이 그러면서 굉장히 공포를 얘기하면서 2022년에 밭이 대세 하락장이 또 올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하락을 주도하는 쇼퍼들이 이제 그렇게 언론사에다가 올린 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생각해 보시면 이제 4월 달에 지금 현재 음봉이지만 밀렸다가 올라와 있던 코스피 차트와 코스닥 차트도 지금 현재 견조하게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에 4월 달에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네. 5월 달에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따가 제가 무역 수지를 말씀드리면서 왜 우리나라 시자사 이제 요 전체적으로 숲을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무를 볼 게 아니고 숲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숲은 건강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4월 음량의 흐름을 좀 맞춰 본다면 우리가 5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구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은 일단은 한번 예스 5월 노로만 하겠습니다. 네. 5월 어떻습니까? 5월 잘 간다? 예스. 예스. 그러면은 섹터는 어디입니까? 섹터는 예. 이제 반도체에서 제약으로 수급이 돌아서지 않을까. 제약 바이오 네, 쪽으로요? 6월에 이제 아스코가 있기 때문에 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수급들에 대한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급이 올라올 거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뭐 풀이 죽느냐 그건 아니고요. 반도체도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되는 모습이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했는데 물론 양전은 했지만 기대한 것만큼 이제 큰 모습으로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물량이 아직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FOMC에 대한 이제 결과 발표로 나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비롯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들은 한 차례 더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 조정보다도 기간 조정 조금 횡보하는 장 그렇게 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수급들이 어디로 갈 거냐? 그런다면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미 한번 4월 달에 제약 바이오가 많이 힘들었어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막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라 본다라면 제약 바이오 또는 AI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로봇 테마들이 거의 한 달 동안 쉬었거든요. 그럼 이제 로봇 테마들도 오늘 그렇죠. 자율주행이 올라간 것처럼 네. 로봇 테마들도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4월 내내 로봇은 안 움직였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김우태 매니저가 이야기하기를 제약바이오 이제 6월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스코 관련주로 좀 추려봐야 되는 게 좋은 전략이 될까요? 일단은 뭐 보유하신 분도 아마 알테오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리가캠 아니면 ABL 바이오, 에이플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지아이노베이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아마 그 갖고 물려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건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담아내는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 파는 자리는 아니고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뭐 제약바이오를 신규로 편입을 하기 딱 적합한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채팅창에 사계절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아까 있어가지고 혹시 아까 좀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혹시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부분을 걱정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좀 물어보셨어요. 최근에 근데 그 금리 불확실성, 경제 성장률도 좀 한풀 꺾이다 보니까 이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꺾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미국이. 꺾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경제가 꺾이는 거는 대선 이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대선 전까지는 경기는 꺾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기가 꺾이는 순간이 확인되는 건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민 정책이 바뀌면
아마 그때 아마 좀 생각보다 많이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지금 네. 아주 저번에 뭐 개인적 생각인 건데 예. 뭐 지금 뭐 경기에 대한 우려는 미국 쪽은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굳건한 미국의 경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은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특이점 가볼 텐데요. 앞서서 이제 이관한 매니저가 준비한 특이점에서 5월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5월은 그래서 어떤 섹터가 강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김흥태 매니저가 준비한 특이점을 가보면 이제 슈퍼사이클 K 전력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AI 관련해서 전기 고갈 이슈로 해서 뭐 전선 그리고 전압, 데이터 센터 주요 수요 증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5월에는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김용태 매니저님은 지금 매일매일 특이점 준비할 때 항상 앞에 K 붙여서 오시거든요. 이건 아예 이제 컨셉을 잡으신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네. 이게 어떻게 또 뭔가 좀 강력하게 좀 어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K만한 게 앞에 없습니다. 네, 네. K라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K 엔터는 안 붙인다는 거.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K 전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물 먹는 하마 아니라 이제 전기 먹는 하마로 해서 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구축을 하고 있고 이제 AI가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전력난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뭐 우려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력기기, 또 변압기, 전선, 케이블 뭐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과거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제용전기가 쉼없이 올라갔을 때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구현해내면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뭐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 22년도에 이제 전력 소비량을 좀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요. 그때 22년도, 그러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소비량이 460테라와트 정도를 이제 소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향후 4년, 이제 2년 뒤죠. 26년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1000테라와트, 거의 2배 이상으로 갈 거라고 보여주고요. 3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소비하는 양만 추세로만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3000테라와트 정도 좀 안팎으로 좀 나갈 거로 보여주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8000테라와트, 지금 22년도에 460테라와트 하니까는 지금 거의 한 약 20배 가까이 증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에 대한 전력이 필요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그 데이터 센터 한 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챗 GPT-3를 한번 구현하고 걔네들 하루 동안 훈련시키는데 들어가는 양들이 그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1.5배에 대한 축구장에 대한 1.5배 크기를 1300개를 지어놓고 한번 에너지를 뽑을 때 양만큼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양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하루에 대한 훈련량만 보더라도 전력량이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들을 계속적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3, 4년 뒤면은 많은 나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쓰고 있는 우리 그 비트코인 채굴해서 들어가는 이제 컴퓨터에 대한 들어가는 전력 소비,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소비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정말로 막대한 양들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량들도 더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변압기라든지 전선 케이블들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조선이 슈퍼사이클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전력 변압기가 슈퍼사이클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다들 시장에서 전망치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만큼 쉼없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을 딱 까놓고 보니까는요. 매출액만 일단은 8,010억 정도, 8천억이 넘어갔고 작년 대비해서 40%가 넘는 급등하는 모습이고 이번에 그 영업이익 실적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178%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LS 일렉트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작년보다도 높게 왔고 효성중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만 작년 대비해서 거의 30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해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서만 아직 실사용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앞으로 건설하고 쓰고 나서 더 많은 AI에 대한 구축 데이터가 쓰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소모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량에 대한 실적까지도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이제 진짜 슈퍼사이클 진짜 초입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과거 2022년도 대비해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거의 10배가 넘게, 제가 알기로는 10배가 넘게 올랐는데 템버거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지금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조정을 받더라도 횡보 자리 후에 앞으로 상반기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좀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력 설비에 들어가는 이제 전선 케이블들의 양도 엄청나게 많이 소비될 텐데 그에 따라서 구리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그쵸. 합니다. 구리 가격도 작년 10월 달을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런던에 있는 선물 지수만 하더라도 톤당 $10,000가 한번 넘어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리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막 상승 출발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면은 충분히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기, 변압기, 전선 케이블처럼 지금 있는 구리 관련된 종목들도 원자재 가격들도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네. 추가적으로 지금도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AI 테마와 함께 같이 올라갔던 이 K전력입니다. 계속해서 뭐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이클은 그 어느 때보다 길 것이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역사적으로 어떻게 올라갔었는지 보자면은 이제 전기 고갈 이슈들이 올라오면서 변압기 관련주들이 올라갔고요. 이제 데이터 센터 주요 증가와 함께 배전반 그리고 구리 가격 올라가면서 전선, 초고압 케이블, 다양한 섹터들, 전기와 관련된 섹터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근데 김우태 매니저님 최근에 이쪽 전력기기 섹터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신선한 재료는 없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뭔가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신선한 재료가 없는데 네. 시장에서 이제 막 주목받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전선 케이블 뭐 변압기가 아닌데 왜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또 사업 보고서를 까놓고 보니까는 결국에 변압기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라 보고 그러면서 지금 뭐 이제 가온전선이라든지 현대 HD 현대 일렉트로닉 막 올라갔을 때 쉬어갈 때 재룡전기가 쉬어갈 때 바이오스마트가 갑자기 한번 올라가는 모습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되는데 딱 사업 보고서 열어놓고 보니까 얘도 변압기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그런 애들을 이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다라고 하면은 물론 지금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효성중공업이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퀴노피를 한다라고 하면은 후발주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 올라도 가야 될 종목들이 오늘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한번 윗꼬리를 달고 올라왔고 또 오늘 뭐 삼화전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간 줄 알았는데 오늘 얘만 유독 강한 흐름으로서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발 더 남아있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물론 지금 이런 종목들도 보겠지만은 아직 못 갔던 광명전기라든지 뭐 바이오스마트 이런 종목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아까 김우태 매니저가 앞에서 내용 설명한 것처럼 지금 안 오른 종목들이 안 오른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 지금 전력기기 안에서 괜찮을까요? 아니면 대장주들이 좀 많잖아요. LS도 있고요. 현대 일렉트릭도 있고요. 그 대장주들이 좀 쉬어갈 때 빨리 담는 전략이 좋은 건가요, 지금? 안 오른 거는 영원히 소외되지 않을까요? 안 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의 전력 쪽은 이제 순환매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종목 가는 주식만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LS라든지 뭐 LS 일렉이라든지 이제 안 가던 게 이제 뭐 LS 에코 에너지인가요? 뭐 그런 이름을 바꾼 옛날에 LS 전선 아시아인데 그런 주식이 가든지 그러니까 같은 내에서 그다음에 LS 머티리얼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룹 내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순환가 낙수 효과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조기준 매니저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신재생 특히 태양광 이야기 되게 많이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전력기기가 조금 투자 아이디어가 광범위하게 넓혀지면은 신재생도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신재생이 지금 현재 저는 계속 저번에 제가 얘기가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올라갔고 OCI도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OCI도 분명히 지금 현재 15% 뭐 20% 올라왔는데 OCI가 이제 폴리실리콘을 만드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이제 폴리실리콘이 반도체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쪽이 반도체도 들어가고 유리기판에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리기판 제품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이제 업황이 살아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OCI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고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유일하게 안 간 게 이제 풍력 쪽인데 풍력 쪽은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원전만 밀고 있지만은 글로벌하게 지금 많은 나라들이 풍력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에 해상 풍력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신안, 우이 이쪽에서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건설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해상 풍력도 조금씩은 우리나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은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 넓혀보면은 신재생, 풍력, 태양광도 충분히 좀 이 전력기기, 전기 고갈 이슈와 함께 좀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가람 매니저님 보면은 네. 통계를 또 좋아하시니까 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건 전력기기가 그래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초입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오랜 시간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 1월만 봐도 지금 거의 5개월 내내 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쪽 섹터가. 근데 작년에 우리가 이맘때 작년 엔터 섹터가 작년에 1월부터 6월까지 내내 올라갔었고 그렇죠. 자동차, 현대차, 기아도 1월부터 6월까지 내내 올라갔었습니다. 이걸 좀 6월이라는 기점으로 봤을 때 혹시 피크아웃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간 올랐으니까 잠깐 또 쉬어가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산업에서의 피크아웃은 당분간 안 옵니다. 네, 산업에서의 피크아웃 당분간 안 오고 올 수가 없는 지금 구조에 있어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워낙에 제가 작년부터 이건 설명해왔지만 네. 미국에서 지금 이미 50년, 40년 된 변압기를 쓰고 있던 미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상당히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AI까지 갖다 붙여버리면서 올라가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게 또 약간 이쪽에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너무 과열해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지금 뜨겁거든요. 너무 뜨거운데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고 다들 좋게 표현하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메신저들 여러 곳에서도 약간 좀 세이즈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좋게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약간 혹시 모르는 거지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얘가 좋아질 거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증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목에 대해서 자기네들 분석한 내용을 올려서 공유를 좀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걸 표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저쪽에서는 이 종목을 좀 세이즈하고 있다. 뭔가 지금 좀 매수를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이 지금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때가 개인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되거든요. 되거든요. 뉴스에 많이 나올 때. 네, 그래서 남들이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이걸 틀거나 저걸 틀거나 했을 때 다 좋게만 말하고 요 순간이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신규 관점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이지만은 지금 자리에서의 신규 관점은 저는 좀 조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눌려준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2분기 어닝 발표 앞두고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5월, 6월 달 정도쯤 왔을 때 눌려져 있다면 그때 신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가람 매니저님 얘기는 그러니까 산업 관점, 전력기기라는 산업 관점에서는 피크아웃은 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주가가 워낙 과열이 됐다 보니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언제 꺾여도 좀 잠깐 조정을 거칠 때가 안 이상할 게 없다라고도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은 조금 조정이 나온 후에 가도 괜찮다. 2분기 실적 시즌 때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은 일단은 노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김우태 매니저님, 신규 매수 관점 어떤 종목 좀 있습니까? 제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반론. 좋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반도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두 분 매니저하고 약간 좀 의견이 결이 달라요. 다른데 왜냐하면 이게 매매 스타일 자체가 달라서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나쁜 측면은 아니고요. 작년 23년도에 에코프로가 1월부터 7월 달 내내 올랐을 때 맞아요. 1000% 올랐습니다. 네. 지금 HD 현대일렉트로닉이 1월부터 올랐을 때 260%밖에 안 올랐어요. 예. 그렇게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시세를 놓치고 있는 자리가 지금 자리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조정받는 모습도 나오겠죠. 지금 앞에 제가 차트 띄워드린 게 에코프로인데 네. 1월부터 4월 때까지 올리고 나서부터 고점 대비 조정 나왔을 때 다들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제 시세 끝났다. 맞아요. 여기서 끝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개인 매매가 포모 현상에서 들어왔던 게 언제냐면은 이제 리포트 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상당에서 개인 매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예. 그때부터 여기서 나왔던 조정 시세가 30%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못 버티고 다 버렸던 사람들은 이때 6월부터 두 달 동안 올랐을 때가 거의 400% 넘게 올랐는데 이거를 못 드시고 다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막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매수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까지 물려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시세 불출, 시장에서 주종목 받고 있고 대시세를 불출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도 역시 봤을 때 지금 1월부터 초집점에서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올라온다라고 217%밖에 안 올랐습니다. 조정받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 기세 힘을 부축하고 나서부터 향후 2달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전선 케이블선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 좋은 내용들만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악재적으로 쓰임새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2차 전지가 그렇게 좋다라고 했는데 막상 딱 까지고 보니까는 실적이 안 좋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실적이 나올 수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전기차 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본다면 뭔가 좀 확연하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게 있어요. 지금 많이 올라간 애들은 좀 사이즈가 큰 애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변압기 쪽은 실적이 잘 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잘 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최근에 시총 작은 것들 전선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전선 쪽은 가온전선은 저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 뭐가 다른가요, 좀? 가온전선이 LS그룹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 LS그룹사 같은 경우는 LS가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네. 해외 매출을 약간 꽂아주는 게 있는데 가온전선이 해외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가온전선은 그나마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실적 대비 좀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 다른 전선 종목들은 해외 매출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어닝 발표할 때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주고 있긴 한데 예. 전선 쪽은 서프라이즈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아마 전선 쪽은 좀 부러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고점 찍고 많이 빠질 수가 있는 거라서 맞아요. 변압기 쪽과 연관성이 있다거나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큰 전선 관련 종목이 아니라면 저는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용태 매니저의 이야기와 이가람 매니저의 이야기를 본다면은 김용태 매니저님은 작년에 우리가 에코프로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자라고 했었고 지금 뭐 조정 나오는 자리는 맞지만 이걸 또 찬스로도 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워낙에 계속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뉴스들이나 수주 소식들이 거의 뭐 소위 말해서 장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추가해서 이가람 매니저님은 전선 섹터까지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전선에서는 좀 해외 매출이 좀 중요한 이 가온전선 이야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호반건설이 대한전선을 그때 인수를 할 때 전선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2, 3년 전에 올라갔던 시세를 분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전선주 공부할 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전선주들은 근데 회사 자체가 산업 자체가 마진이 잘 안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최근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세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K전력기기에 대해서 열띤 토론 이야기를 또 나눠봤고요. 자, 그럼 이제 또 5월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디일까?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가 준비한 자, K 이번엔 화장품으로 좀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이점은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3, 4월 내내 좀 소비의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 하면서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섹터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최근에 반도체 다음 실적이 좋아질 곳은 화장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5월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섹터 화장품 조기준 매니저의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매니저님. 일단은 화장품을 보기 전에 이제 나무를 보기 전에 좀 숲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의 무역 규모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은데 굉장히 환율에 대비해서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여기 위에 있어. 제 PPT를 본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2023년에 무역 수지 규모가 심지어 7위입니다. 7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7위인데 그 위에 있는 데가 이제 밑에 보면 이탈리아, 프랑스, 그다음에 싱가포르, 멕시코, 스위스, 영국 이렇게 러시아가 그러니까 석유 팔고 해도 한국에 이제 6천억 불 정도의 매출과 수출과 6,400억 불의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0억 불 정도의 적자가 났는데 다른 나라에 비했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왜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때리느냐? 과거의 1위 중국이 지금 현재 3조 억불 이렇게 해서 1위로 올라서면서
그러니까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1위였는데 글로벌 1위였는데 중국이 앞서버렸잖아요. 무역 규모를. 그러면서 지금 이제 2023년 4년대에 돼서도 지금 현재 계속 1위고요. 미국이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2배의 사이즈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현재 인도도 요 밑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 사이에 보시면 독일, 미국, 일본, 뭐 중국은 이해가 되는데 네덜란드가 4위입니다. 그러니까 꽃 화해 팔고 육류 팔고 치즈 우유 팔고 우리 네덜란드 우유 많이 보자 덴마크 우유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팔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수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교역 상대국을 봤을 때 그다음에 일본이 그다음에 있고요. 예.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과거에는 일본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 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1,000억 불 정도밖에 차이 이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콩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요 흐름에서 보시면 이제 1월 달에 보면은 이렇게 500억 불,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0억 불 후반으로 계속 치고 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씩 살펴본다면 한국은 지금 현재 보시면 뭐를 많이 팔았는지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자, 여기서 보시면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반도체 1위. 자동차,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했을 때 반도체 판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열심히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2위 자동차, 석유 제품, 선박,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철강까지 네. 디스플레이까지 팔고 있고 교역 나라를 보면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근데 아시아에다 중국에다가 1위고 그다음 북미, 그다음에 유럽 쪽에 많이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역적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6위까지 올라왔다. 작년 7위에서 그다음에 90억 불 무역 수지 흑자다. 글로벌 6위라는 건 대단한 나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영국, 뭐 스위스, 뭐 프랑스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판매되는 화장품 중에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의 화장품, 명품 화장품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이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똑같아졌고 또 일본을 지금 현재 PPT를 본다 그러면 일본 PPT도 앞섰다는 겁니다. 맞아요. 일본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2023년에 압도적으로 지금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명품 화장품보다 더 훨씬 더 많이 팔린다는 거. 네. 한국에 와서 지금 현재 CJ 뭐 올리브영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은 그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 화장품들의 비중이 이만큼 높게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품목들 나와 있습니다. 뭐가 많이 팔리는지를 보면 이제 과거에는 아모레라든가 명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팔렸는데 중소형 화장품들이 맞아요.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품목을 PPT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 마녀사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렌징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소비 패턴이 달라졌고 색조도 클리오가 되고 있고 클리오라든지 그러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네. 그런 품목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그런 관련주들이 올라오는 거죠. 오늘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올라가고 많이 올라왔죠. 근데 지금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올리브영에서 많이 외국인들이 사가고 있지만은 제가 저번 달에 추천드렸던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실리콘 투 코리아.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이유가 지금도 저는 더 갈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역제국인데 한국의 제품 화장품을 스타일 진짜 홈페이지가 스타일 기억이 난다죠. 예, 예. 홈페이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네, 스타일 난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는 잘 안 알려졌지만은 해외에서 더 인기가 있고 오늘 지금 현재 마녀 공장도 이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추천드렸는데 네. 마녀 공장도 왜냐면 그동안 계속 하락했다가 올라왔던 이유가 미국에다 코스트코에다가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입점했고 일본의 세븐일레븐 편의점도 입점해 있고 그래서 물론 그 전에는 일본과 한국의 매출이 거의 70%, 80% 차지했는데 이제 미국 시장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고 있고 6월 달에 이제 보유수 물량이 3만 5천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주 물량. 그래서 이제 충분히 다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주가 이렇게 마녀공장, 실리콘2 외에도 앞으로 올라갈 품목들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월 달 내내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수출입도 지표 나오면서 화장품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걸 저희가 좀 눈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한 달, 2달 정도는 조금 이게 제가 기존에 물어봤던 게 항상 있었습니다. 화장품이 있다면
중국 향이냐 비중국 향이냐 요걸 제가 1년 전부터 물어봤었는데 항상 한두 달 전까지는 항상 비중국 향이라고 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한두 달 정도 좀 보면은 중국 향도 이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지금 중국 향, 비중국 향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중국 향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비중국 향으로. 예, 스타일 코리안 닷컴 이제 실리콘2가 비중국 향으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네. 중국 향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에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든가 뭐 이렇게 거기가 이제 왕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네.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제 뭐 면세점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은 수수료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제품 그다음에 중국에서 화장품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사 제품이 코스맥스에서 OEM으로 해갖고 거기 자체적으로 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관련 매출보다는 이제 글로벌한 매출이 더 나오는 품목들이 더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최근에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중국을 좀 봐야 되는 건가? 그리고 여기 좀 기저효과가 있어서 괜찮은 건가? 라고 좀 생각이 될 정도로 좀 혼동이 되거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아모레지나 이제 이쪽도 예. 봐야 되니까 지금 현재 이런 중형주들이 시총이 1, 2조짜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더 갑니다. 이제 시작이고 중국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보고서 나왔고 맞아요. 실적도 예.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화장품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1분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고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 주는 아까 반도체 네. 아까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그런 꽃 팔아서 우리나라도 무역수지가 높듯이 지금 화장품도 꽤만큼 이제 수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님은 중국향, 비중국향 좀 이렇게 섹터를 나눠보자면 어디가 좀 더 화장품에서는 전망이 좋다고 보십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아니면 혹시 중국향, 비중국향이 네. 이제는 안 맞는 표현인가요? 아니요, 있습니다. 있는데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향 매출보다는 이제 북미 쪽이라든지 이런 유럽 쪽 아니면 미국 쪽에 있는 비중국향에 대한 매출액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개인적 관점으로 화장품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이전에 K-뷰티가 한참 활성화됐을 때, K-팝이죠. K-팝으로 인해서 K-뷰티가 한참 활성화됐을 때, 그때 한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피부 미용에 굉장히 관심을 받았을 때 실적이 나왔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화장품에 대한 실적이 줄어들었던 거고, 네. 이제 23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화장품에 대한 붐이 일어나면서 나오는데, 그때 코로나 시기 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가지고 있던 화장품에 대한 저가형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SK2라든지 이런 고가형에 대한 화장품들이 비싸서 네. 안 팔렸을 때 중국에 있는 화장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실적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해서 주목받았던 게 다시 한번 K 붐이 열풍 불면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별로 피부를 관리하는 이제 피부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피부 미용이라든지 기술력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화장품에서 선도하고 있는 게 화장품도 다 있지만은 각 나라에 맞게끔 맞는 화장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가형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려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에서 많이들 팔잖아요. 저가형으로 게. 네. 그런 게 이제 중국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들 왔는데 이번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 쪽에서도 우리나라에 많이들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중국만 그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라 비중국 쪽으로도 또 한번 또 해외에 대한 매출액이 꾸준하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쪽에서도 좀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실리콘2 업체 탐방을 갔을 때 작년에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왜냐하면 중국향으로만 될 수밖에 없던 게 아시아 인구들이 이제 미백을 하얗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화장품에서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동양이다 보니까 이제 하얗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화장품들이 이제 많이 팔리면서 이쪽으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많이 팔렸는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미백에 그러니까 얼굴이 얼핏 하얀데 더 하얗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 이제 색깔 뭐 색조라든가 이게 달랐는데 최근에 이제 클리오라든가 이제 블랙핑크 뭐 연예인 마케팅도 그렇고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그쪽에 필요한
화장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다양한 색조도 다양하게 되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되면서 품목이 늘어나고 립스틱도 그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런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국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그러니까 그거를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아예 네. 그러니까 비중국향 사람과 한국 사람들 그다음에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서 다 다른 소비 패턴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 이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비중국향에서 화장품, 우리나라 K 화장품 정말 잘 만들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꾸준히 잘 벌 것이고 비중국향에서 또 기회를 잘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4월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가람 매니저님 뭐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고 없으시면 이제 특보대로 넘어갈까 하는데 뭐 간략하게 해줄 얘기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특이점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 자 제가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려고 했냐면 4월 수익률 대결 1등이 바로 화목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혜린 아나운서가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